중거리 미사일 발사 사흘 만에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로는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2,700km를 날아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그동안의 고각 발사와 달리 정상 각도로 발사됐습니다. 마치 목표물을 조준해 실제 발사하듯 위협 타격한 것으로 무기로서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괌 주변에 포위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화성 12형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대기권 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과 가탄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고했던 괌 포위 사격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동북쪽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휴교와 열차 운행 중단도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F-15K 전투기 넉 대를 출격시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신형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비행 시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대 공범이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45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며 위협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실거리 발사를 하며 실제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동해 상공에서 단 분리를 한 뒤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700km, 최고 고도는 약 550km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고각 발사 방식을 택해왔는데 이번에는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정해진 사거리를 내는 방식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한은 이달 초 중장거리급 화성 12형 미사일로 평양에서 3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거리 발사를 통해 실제로 괌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을지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를 넘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북한이 처음으로 30에서 40도 정도의 정상 각도로 탄도미사일을 쏴서 실제 거리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즉 목표물을 조준해서 실전처럼 미사일을 쏜 겁니다. 더 이상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인 군사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정상 각도로 쏜 의미를 전병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은 최고 고도가 2110km에 달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은 최고 고도 3720k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그동안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정상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택해왔습니다. 미사일의 기술적 성능을 시험하면서도 주변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각 발사된 궤적을 따라 미사일 사거리를 추산해야 했고 핵심인 탄두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과 비슷한 환경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서 무기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발사다. 시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는 위협 발사를 했다는 거죠. 특히 정상 발사를 통해 중거리 이상급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실전 환경에서 처음 진행한 만큼 북한이 탄두 개발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오늘 미사일을 쏜 곳은 평양의 관문인 순안 비행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김포공항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쏜 건 처음인데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깜짝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양 순안비행장 남쪽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순안비행장을 택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주로 군사시설 주변 도로나 산속 같은 야전 상황에서 발사장을 만들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평양 도심 주변 비행장 아스팔트 위에 발사대를 고정한 뒤 곧바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깜짝 도발 가능성이 커졌고 한미 군사당국의 관측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저희가 탐지하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 다만 국정원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오늘 쏜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그동안 괌 주변에 쏠 거라고 위협했던 화성 12형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오늘 발사에선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대기권 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과 다탄두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동해상공 250km 지점에서 일단 추진체가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승 단계 최고 속도는 마하 15를 기록했고 재진입체가 대기권 통과 직전 전체 비행 단계에서의 최고 속도를 찍은 뒤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몇 개로 분리되며 마하 10까지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연료량을 줄이거나 탄두 무게를 늘려 비행거리를 단축했을 때의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재진입체가 분리된 것은 대기권 통과 때 압력과 열을 못 이겨 폭발했거나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한 다탄두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걸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얇고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안에 여러 개를 싣기가 어렵죠. 그런 기술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기만탄, 즉 가짜 탄두를 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폭발과 기만탄, 다탄두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폭발했다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고 다탄두라면 북한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때 미국과 치열한 말 전쟁을 벌이던 북한은 최근에는 미국의 행태를 한동안 지켜보겠다면서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쏘며 이렇게 긴장감을 높이는 이유는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북한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북한은 국방과학원 연구소에서 새로운 미사일들을 은근슬쩍 공개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대외 압박을 강화했지만 수위 높은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던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을 넘어 2,700km 실거리를 날려보냄으로써 단번에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예고한 대로 괌을 직접 위협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회적 위협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주민들에게 괌 위협 사격을 미리 선전한 만큼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괌을 포위 공격하겠다. 김정은 자체가 이걸 사실은 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뭔가 신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미가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다 진전이 없자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설마 하는 선을 조금씩 넘어온 북한은 오늘 발사로 더 과격한 행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지난 건 오늘을 포함해서 모두 5차례입니다. 그런데 앞선 4차례는 북한이 모두 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이었고 또 사전에 발사 사실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군사용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한 겁니다.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한데도 북한은 왜 일본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건지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입니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북쪽과 서쪽으로는 위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향은 동쪽과 남쪽뿐인데 남쪽 방향은 괌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괌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14일 김정은이 미국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당장 그 선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위 사격했다 치면은 이거는 미국하고 북한 간의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직접적으로 받을 군사적인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죠. 또 지난 2012년 은하 3호 추진체가 필리핀 근해에 떨어져 반발을 샀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동쪽, 일본 상공 통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적된 시험 발사로 문제없이 일본 열도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력이 확인되고 이것을 이제 실전 배치하는 여기에다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예고 없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은 말 그대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성혜영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성혜영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오늘 새벽 일본에선 사이렌도 울리고 사람들도 대피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급박한 분위기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오늘 새벽은 아주 길고 긴박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5분이 채 안 지난 오전 6시 2분에 J알라트라는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발동했습니다. 곧바로 모든 일본 지상파 방송에 홋카이도와 동북지방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경고 자막이 떴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시점에는 해당 지역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동북지방 신칸센을 포함해 세 방향 철도가 운행을 30분가량 중단했고 홋카이도 일부 학교들은 긴급 휴일 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시 20분부터는 아베 총리와 강요들이 출근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6시 40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야 일본 국민들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네, 일본이 참 이번 미사일 발사에 상당히 놀란 것 같은데 그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도 한층 높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예고 없이 일본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일본 정부는 폭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격앙된 자세로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が国を飛び越えるミサイル発射という暴挙はこれまでにない深刻かつ重大な脅威であり、さらなる圧力の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늘 자위대가 긴급 패트리어트 요격 훈련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대응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은 현재 우리 군에는 없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에선 이지스함의 SM-3 요격 미사일, 또 지상에서는 패트리엇-3 요격 미사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SM-3 요격 미사일은 요격 가능 고도가 500km로 오늘 일본 상공을 지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김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 가운데 5척의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SM-3는 표적 미사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승 단계에서는 예상 궤적을 추적 분석한 뒤 미사일의 속도가 가장 느려지는 정점과 직후 하강 단계를 포착해 요격을 시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날 때 정점 고도를 찍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때 고도는 요격 고도를 벗어난 55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땐 이미 요격 가능 고도를 벗어났고 또 무리한 요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영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아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我が国に向けて飛来する恐れがないと判断したことから弾道ミサイル等破壊措置は実施しておりません. 북한 입장에서도 무력 시위의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요격당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세밀하게 설정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만 13번, 또 지대함, 지대공까지 포함하면 모두 15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왔습니다. 사거리 150km 정도의 미사일부터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급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실험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4일 발사했던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정상 발사 시 5,6,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로 괌과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흘 전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 정도로 남한이 공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난달엔 2차례 연속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14형으로 불리는 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해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대함 순항미사일, 지대공 유도미사일, 지대함 지대지 겸용미사일까지 연속으로 발사에 성공하며 유사시 북한 상공과 해상에서의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 본토뿐만 아니라 하와이, 괌을 비롯해서 주일, 주한미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타격 가능성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핵 억지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미사일을 차례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최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노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3형의 시험 발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군은 즉각 전투기로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정부 대응은 정유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탄을 실은 F-15K 전투기 넉 대가 이륙 명령을 받고 출격합니다.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MK-84 공대지 폭탄을
가상의 북한 지휘소를 향해 떨어뜨립니다. 폭탄 8발은 표적을 정확히 명중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 공군의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북한 정권 지도부를 섬멸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실시된 우리 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각각 사거리 500km와 800km인 현무2B와 현무2C로 이전보다 탄도 위력을 높였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사일 기지와 핵시설, 군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맞춤형 미사일이라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7시에 열린 NSC 상임위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군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정의용 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는 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응징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SBS 정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사흘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썼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낮은 강도의 도발이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이런 흐름이라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결국 그 예측이 틀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런 희망 섞인 기대가 있긴 했지만 오늘 북한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 간에 좀 더 지켜보겠다, 또 자제에 만족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대화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도발로 깨진 겁니다. 당분간은 압박과 제재에 따른 긴장 고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재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정유미 기자가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지 3시간 정도 만에 F-15K가 출격을 해서 선멸, 폭격 훈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두려워할까요?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김정은 제거를 노린 참수 작전인데요. 이번 폭격이 북한 지휘부 타격 훈련인 만큼 그런 점에서 북한이 상당히 껄끄러워할 수 있는 작전인 셈입니다. 지난달 ICBM급 미사일 발사 때는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고 오늘은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을 했는데 도발대 응징이란 구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국면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와 아베는 통화를 해서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국 정상 통화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안보실장과 미국 안보보좌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정상 간의 통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도 당분간은 긴장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재와 압박도 결국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인 만큼 이 큰 틀의 전략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현 상황이 답답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나온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7.1%라는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 지속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9% 늘어난 146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20% 대폭 삭감됩니다. 늘어난 예산으로는 공무원 3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병장 월급을 40만 5,700원으로 배 가까이 올리는 등 병사 봉급도 인상합니다. 이렇게 복지와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과연 가능한지 박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예산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 규모도 160조 원가량 늘어나지만 정부는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 39.6%, 2021년에도 40.4%로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지난 정부의 증세로 인한 세수 호황,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3%대 실질 성장이 지속된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약 15조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60조 정도의 5년 동안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재정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채무 비율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더 약해지거나 혹은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흐름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속 가능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 등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이라는 여당과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야당 간의 의견차가 커서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신경섬유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심하면 앞이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LCD 화면을 만들며 이 병에 걸린 걸로 확인된 사람이 4명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오랜 소송 끝에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 책임이 아니라던 1, 2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씨는 18살 때인 지난 2002년 삼성전자 LCD 공장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2007년 퇴사한 이 씨는 1년 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발병률이 10만 명당 3.5명에 불과한 희소 질환입니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살이랑 다리랑 마비 증상이 와서 거든요. 계속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있죠.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는 만큼 유기용제 노출 등이 발병 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노동청이 공장에서 취급한 유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걸 이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 신청한 산재는 모두 85건. 이번 대법원 판단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2명의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17살 주범에겐 징역 20년을, 18살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공범인 B양에 대해 검찰은 신체 일부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양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범인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B양은 소년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는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양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범 A양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소년법 특례 조항에 따라 최고형인 15년에 여기에 미성년 약취 유인 혐의로 5년을 더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형에 앞선 증인신문에서 주범 A양은 자신에게 불리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공범 B양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해도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남의 모 초등학교 6학년 A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같은 학교 여교사 32살 B씨의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트 표시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적힌 문자가 수시로 전송됐고 여교사 자신의 반나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여교사 B씨와 A군은 지속적으로 만나다 2달 전부터 교실과 승용차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이 B씨가 교사라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과 B씨는 올해 초 교내 특별활동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B 교사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서로 좋아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B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비상회의를 가지고 사실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야시장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54살 A씨는 웃돈을 붙여 내다 팔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 통장을 개당 1,000만 원쯤에 사들였습니다. 분양을 받아도 계약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우대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시켰습니다. 55살 B씨는 분양권을 위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시켜 명의 이전을 보장하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투기 집중 수사를 벌여 이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알선업자와 분양권을 판 사람 등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분양권 전매는 2,720건에 달합니다. 나머지 분양권을 판 2천여 명도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법으로 분양권을 산 매수자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아파트를 사서 많은 이익금을 내는 사람은 매수자잖아요. 나는 법에 안 걸려. 너가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불법 거래에 공증 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들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많게는 100조 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먼저 LA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쏟아낸 물폭탄에 잠겨버린 미국의 4번째 대도시 휴스턴엔 빗줄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Everything started floating. And we picked up where we could to try to save it, but it didn't do no good because the water just took over everything. 사망자 숫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만 명 가까운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 45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스턴 인근 대형 저수지 2곳에서 가둬놨던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They don't do it. Let's say they hold back the water and it builds up and then it will be forced, it will go around, annex, and the situation would be exponentially worse. 미국 언론들은 피해 규모가 적게는 3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It is a historic amount of water in particular.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So
The people are handling it amazingly well.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상황을 악용한 약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치안 부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극적인 구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양로원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이 고립됐는데 SNS 덕택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규진 기자입니다. 가슴팍까지 흙탕물이 차오른 방. 물속에서 휠체어를 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젖은 소파에 간신히 몸을 맡긴 채 언제 올지 모를 구조만 기다립니다. 이 위태로운 처지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덕분에 할머니 15명은 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피해 지역 곳곳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차량이 닿지 않는 곳은 대여섯 명이 힘을 합쳐 휠체어체로 옮깁니다. I'm going to be 105 years old next month,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피해 지역이 넓고 911 신고 전화마저 통화량이 폭증해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SNS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In our area, anything under 104 feet floods. 헌신적인 구조대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뜨거웠습니다. 장화에 이어 양말까지 벗는 이 경찰관. 대피소에 양말이 떨어지자 자기 것을 선뜻 건네줍니다. 이어지는 밤샘 구조에 권총벨트도 풀지 못한 채 탁자에 기대앉아 쪽잠에 빠진 보안관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안깁니다. 맥주 회사까지 나서서 캔에 물을 담아 이재민을 지원하는 상황. 반면 이웃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물에 잠긴 거리를 수상 스키로 누비는 철없는 행동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생산 공장 4곳이 지난주부터 모두 가동을 멈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심각한 판매 부진으로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부품 업체가 납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허베이성 창저우의 현대자동차 제4공장입니다. 중국 특색에 맞춘 소형차를 위주로 연간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이 지난주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공장을 포함해 베이징에 있는 1공장부터 3공장까지 현대차의 중국 내 생산 공장 4곳이 모두 가동을 멈췄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가 급격히 줄면서 부품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부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탱크 생산하는 업체인데 납품 중단해서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업체가 납품을 거부했지만 현재 동반 지출한 145개 한국 부품업체들도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5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수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9월 들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 보복 여파로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내 판매 목표를 125만 대에서 80만 대로 낮춰 잡았지만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 역시 달성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어 예년보다는 예매 경쟁이 덜했지만 밤새워 기다리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역 대합실. 추석 연휴 열차표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부는 이불과 돗자리까지 갖고 와 밤을 꼬박 새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왔어요. 지금 몇 시간째 되는가요?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인터넷 예매도 가능하지만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30%의 현장 판매분을 사기 위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예매하는 것도 또 엄청 어렵기도 하고요.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게 그럴 때는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오전 9시 예매가 시작되고 6시에 가시는 거절이 맞으세요? 고향 가는 표를 주는 순간 밤샘 피로는 싹 사라집니다. 고향 제차 지러 가려니까 표 구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즐겁습니다. 연휴가 길어 예년보다 경쟁은 덜 치열했지만
추석 전날 황금 시간대표는 금방 동났습니다. 주요 노선의 주요 시간대 열차들은 한 30분 만에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인터넷과 현장 예매를 통해 오늘 하루 팔린 승차권은 모두 79만 석에 달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 달 3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오늘 경부선에 이어 내일은 호남선 예매가 시작되고 수서고속철도 SRT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살 수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최근 먹을거리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엔 일부 요가 매트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는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가를 할 때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요가 매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45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모두 7개 제품에서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 핵실 프탈레이트는 주로 말랑말랑하고 폭신한 감촉을 만드는 가소제에 첨가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어떤 제품을 잘 구매해야 될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가운데 두 제품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요가 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서울의 한 자율고등학교에서 설립자 일가족이 학생들 등록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했다고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마음대로 써버린 돈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서울의 한 자율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한 방과후 업체와 계약을 맺고 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는데도 딸의 업체에 돈벌이를 밀어준 겁니다. 게다가 딸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3억 원이나 남았는데도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5천만 원 넘게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장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지 않아 학교 급식에 납품할 자격조차 없는 영농조합에서 김치를 납품받았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조합이었습니다. 이 학교장은 또 9억 9천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잘게 쪼개 77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이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사 2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비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가 선선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km 넘어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선 북한 땅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맑은 날씨에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곳곳에 체제 선전 편말이 붙어 있고 낡은 건물 앞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가시거리가 20km를 넘어섰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남산에 올라보니 서울 도심도 세수한 듯 깨끗한 모습입니다. 오늘 되게 밖에 나왔는데 시원하고 멀리까지 여기 경치도 잘 보이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17도까지 내려갔던 서울 기온은 낮에도 25도를 밑돌아 한낮에도 시원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한강공원의 코스모스는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흰 꽃잎, 분홍빛 꽃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반기듯 살랑살랑 고개를 흔듭니다. 바람이 딱 불어서 가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아서 밤에도 이렇게 문 닫고 자야 되더라고요.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계절이 한순간에 가을로 변한 겁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에 이어 이번엔 기아 구단이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구단들도 심판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아 구단의 팀장급 직원 2명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전직 심판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한 차례씩 A씨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와 각각 1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구단은 두산과 기아 두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KBO 자체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바 있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두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사실 구단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두산은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엄중 경고에 그쳤지만 기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KBO의 입장입니다. KBO 리그 규약에는 리그 관계자끼리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 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A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두산과 기아 외에 다른 구단들도 A씨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올림픽이 5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빠른 결정과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IOC 위원들과 국제경기단체 관계자들이 강릉 올림픽파크를 둘러봅니다. 마지막 점검인 만큼 주차 규모와 관중 동선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린드베리 조정위원장은 성공올림픽을 위해선 철저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entering the point of time during which many subjects will require immediate decisions, so actions can be swift and efficient. 이번 평창 조직위원장은 성화 봉송과 입장권 판매를 통해 올림픽 붐 조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able to find the right directions and appropriate solutions to ensure a resounding success of the Pyeongchang 2018 Games. 홍보대사인 김연아는 조정위원들에게 형사초롱을 선물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홍보대사로서 많은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OC 조정위원회는 내일부터는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과 입장권 판매 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아침과 밤 공기가 달라지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죠. 가을이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린 듯한 파란 하늘에 오늘 공기도 참 선선했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한낮 기온도 25도에 머물면서 낮에도 이맘때보다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쌀쌀합니다. 출근길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11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30도를 웃돌았던 대구도 내일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동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다가 주말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보자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상대방은 올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당연히 평화적 수단으로 풀어야 하긴 하는데 기약 없는 상대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